가보자. 은유. 은유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처음 등장한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은유가 우리가 문학에서 배우는 그 은유입니다.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는 거. 이에 따르면 은유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따르면 은유는 낯선 이름들의 전입이줄. 낯선 이름들의 전이이다. 자, 즉 어떤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그 대상의 이름이 아닌 낯선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밑줄 어떤 대상? 요게 A, 밑에 A라고 써놔. 대문자 A. 이 어떤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서 밑줄 그 대상의 이름이 아닌 낯선 이름. 요게 B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에서도 은유라고 하는 건 A는 B다라고 배우잖아. 그치? 그리고 얘가 원관념이고 얘가 보조관념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이다. 내 마음은 선생님 했습니다 이거 학교에서? 네.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쳤을 때 내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낯선 이름, 내 마음과는 다른 그 대상이 아닌 낯선 이름 B로 표현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은유라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20세기 독일 철학자 이 새끼는 평생 은유에 대한 연구로 철학적 사유를 개진하며 철학, 과학, 신화 등을 아우르는 모든 텍스트를 은유적 구조로 파악했다. 밑줄 모든 텍스트를 은유적 구조로 파악. 그치? 그래서 얘는 은유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서 모든 텍스트들을 은유적 구조로 파악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텍스트란 철학, 과학, 신화 이런 거. 자, 그는 블루멘베르크는 은유란 인간이 세계 및 자신의 실존에 대해 창조해낸 상들이라고 주장하며 밑줄 인간이 세계 및 자신의 실존에 대해 창조해낸 상들. 여기서의 상은 뭐 모습들이겠지. 모습. 코끼리 상자를 쓰긴 하지만 모습입니다. 모습들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의 방식을 읽어내고자 한 자신의 연구를 은유학이라고 명명했다. 밑줄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의 방식을 읽어내고자 한까지. 여기서 이를 통해서 이가 뭔데? 인간이 세계의 자신의 수준에 대해 창조해낸 상. 그게 뭔데? 은유. 은유잖아. 그래서 결국 블루멘베르크는 은유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방식을 읽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요게 이제 블루멘베르크가 바라보는 은유예요. 인간의 삶의 방식을 드러내주는 거. 세계 및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드러낸 거. 그치? 그래서 일문단에서는 크게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그냥 원래 은유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로 쓰였었는데 블루멘베르크는 이러이러한 의미로 쓰고 있더라. 이렇게 볼게요. 자, 그는 은유에 대한 종래의 철학의 해석을 두 가지로 제시하며 밑줄 은유에 대한 종래의 철학의 해석. 종래가 뭔데? 종래. 마지막. 종래 내 친구 아빠 이름인데. 네. 종래가 뭘까요? 종래는 기존. 근데 이거를 이 단어를 알아두면 좋은 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종래의 경제학, 뭐 종래의 인식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전통적이냐, 전통적. 원래 있었던 이전부터 존재했던 그런 전통적인 철학을 이제 종래의 철학들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이 종래의 철학이 뭐에 대해서 해석했대? 이 기존의 철학들이 뭐에 대해서 해석했대? 은유에 대해서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건 쉬운 말로 하면은 은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한 거라고. 그렇지? 그래서 이 종래의 철학의 해석을 두 가지로 제시하며 이로 인해 은유의 중요성이 간과되었다고 주장했다. 밑줄 이로 인해 은유의 중요성이 간과되었다. 이로 인해서 이가 뭔데? 두 개였죠. 그렇죠. 종래의 철학의 해석, 은유에 대한 종래의 철학의 두 가지 해석이겠지. 그 두 가지 해석 때문에 은유의 중요성이 간과되었다. 그러면 블루멘베르크가 보기에
기존 철학이 전통적인 철학이 은유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했을까요? 아니요. 해석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은유의 중요성을 간과했겠죠. 그치? 자, 두 가지 해석이 나올 겁니다. 첫째는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이다. 밑줄만 쳐놓을게요. 기억 부분.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 참고로 수사적이라고 하는 건 수사적은 밑에다 써놔. 문장을 꾸민다. 꾸밈. 그래서 우리가 문학 시간에 배웠던 뭐 비유법, 점층법, 뭐 서리법, 뭐 기타 등등 다양한 그런 표현 방법들이지. 역설법, 반어법 그런 것들이 다 수사법입니다. 수사법. 그냥 말해도 되는 걸 꾸며서 말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가 이제 첫 번째 해석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은유는 명료한 사실에 대한 표현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더더기나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밑줄. 은유는 명료한 사실에 대한 표현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밑줄. 군더더기나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것. 그치?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가, 밑에다 쓸게요.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가 문학적인 은유인 거야. 문학적 은유. 그냥 표현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문장을 꾸미기 위해서 쓰는 수단으로서 군더더기나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뭔 말인데? 필요 없다. 뭐 하지 않다? 필수적이죠. 또 강제적이지 않다. 지문에서 나온 표현. 이러한 해석 중요성. 때문에 그치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다 써놓겠습니다. 중요성이 없는 거죠. 군더더기나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중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 기존의 철학은 그 밑에 공간에다가 씁시다. 밑에 그 문단 밑에 공간 있잖아. 자,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전통적인 전통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종래의 철학이야. 자, 얘네들은 은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수사적 기법. 으로서의 은유. 로 해석을 했어. 은유라고 하는 건 그냥 수사적 기법이야 라고 해석을 했다고. 자, 그럼 얘는 뭐냐면 표현을 그냥 강화하기 위한 수단인 거고, 표현 강화 수단. 그래서 얘는 그냥 군더더기죠. 군더더기. 필요하지 않아. 중요성이 없어. 요렇게. 여기까지 됩니까? 이해돼요? 네. 그래서 그냥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으니까 은유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잖아. 자, 둘째는 명확한 개념적 인식에 이르지 못한 밑줄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 불완전한 인식 그리고 추측이에요. 이때 은유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사용되는 필요악 같은 것이며, 밑줄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사용되는 필요악. 그냥 인간들이 어떤 현상이 있어. 근데 그 현상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 이제 은유를 사용한다. 그치? 그래서 저게 뭘까? 저거 뭐랑 유사한 것 같은데? 요렇게. 그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뉴턴의 중력을 발견했잖아. 근데 뉴턴이 그 gravity, 중력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게 중력이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냥 모든 물체에는 중력이 작용한다를 사과는 나무에서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치? 자,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 그게 이제 중력이라는 말을 아직까지 그 중력이 뭔지 모를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그치? 근데 중력이라는 말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 이런 표현을 이제 쓸까요? 이제 안 쓰는 거야. 그냥 잠정적으로만 그렇게 쓰는 거라고. 그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사유가 발달하여 어떤 대상을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는 투명한 형식을 찾아내며, 밑줄 어떤 대상을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는 투명한 형식. 이거 뭐에 이른 거예요? 뭐에 이르는 거야? 개념 형성.
개념 형성도 된 거 맞는데. 사실 여기 사실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 범서가. 개념 자, 그냥 이 명확한 개념적 인지. 와우! 명확한 개념적 인식이죠. 밑에다 써놔. 자, 어떤 대상을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는 투명한 형식이라고 하는 건 명확한 개념적 인식을 한 거라고. 어디 있어요? 둘째. 그쵸. 둘째는 세 번째 줄에 둘째는 명확한 개념적 인식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잖아. 그치? 그래서 아직까지 중력이 왜 발생하는지 모르고 그냥 모든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은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 지구 이 중앙에 있는 뭐 내핵, 외핵 어쩌고 저쩌고 때문에 중력이 발생하는구나, 그 질량 때문에 중력이 발생하네 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즉 중력에 대한 명확한 그 개념적 인식에 도달해 버리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고 그냥 중력이라고 표현해 버리는 겁니다. 그치? 이러한 관점에서는 궁극적으로 철학의 모든 은유가 순수하게 개념적인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간주했다. 왜? 밑줄 쳐봐. 철학의 모든 은유. 이건 왜 은유하는 건데? 대체하는 설명 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쉽게가 어디 있어? 아 진짜 여기 속이 왜 저러지? 어? 철학의 모든 은유 왜 해? 이 관점에서, 이 두 번째 관점에서. 추측 정정적 결론. 불완전한 추측. 그쵸,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 때문인 거지. 그래서 밑에다 써놓으세요. 이러한 관점에서 철학의 모든 은유는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이에요. 불완전한 인식 추측. 왜냐면 불완전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적 인식이 없어서 은유하는 거라고 한 거잖아요. 해석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철학의 모든 은유가 순수하게 개념적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간주했다. 밑줄 쳐봐. 개념적인 용어. 그럼 이게 위에 나왔던 투명한 형식이죠. 화살표로 묶어두세요. 투명한 형식. 그치? 개념적으로 완전하게 인식한 거야. 그걸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간주했다. 왜냐? 참정적으로 사용하는 필요악이니까. 그치? 그래서 결국에 은유라고 하는 게 쓸데가리가 있는 겁니까? 이 두 번째 관점에서 봤을 때 없는 거야. 그냥 명확한, 투명한 이 개념적인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라고. 그래서 은유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블루멘베르크는 전통 철학의 지적대로, 여기서는 전통 철학이라고 하죠. 위에서는 종래 철학이라고 했었는데, 전통 철학의 지적대로 은유가 수사적 표현이거나 아직 개념으로 환원되지 못한 잉여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밑줄, 은유가 수사적 표현. 밑에다 써놔. 그게 몇 번째 해석이야? 전통 철학의 첫 번째 해석이죠. 첫째. 그리고 밑줄, 아직 개념으로 환원되지 못한 잉여. 이건 몇 번째 해석이야? 그건 둘째. 그치? 잉여는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잉여라고 하는 게 뭔데? 그냥 남는 거야. 그냥 몰라서 그냥 때려 박아 놓은 거라고. 그래서 잉여일 수 있다. 쓸모없는 그냥 남아서 쓴 잉여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밑줄 인정하면서도, 얘는 인정했어. 인정하면서도 은유 중에는 결코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표현 형식으로서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밑줄 칠까요? 은유 중에는 결코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표현 형식. 그리고 요거는 첫 번째 해석도 아니고 두 번째 해석도 아닌 거지. 이런 고유한 표현 형식으로서 다른 걸로 대체되지 못해.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 밑줄.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 시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은유를 절대적 은유라고 명명했다. 절대적 은유 네모 쳐놓을게요. 자, 그럼 봅시다. 아까 전에 써놨던 거기다가 자, 전통 철학에서는 은유를 수사적 기법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불완전 인식 혹은 추측 이런 거 아닐까?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모든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의 표현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잉여이기 때문에 개념적 용어로 투명한 형식, 개념적 용어로 뭐 될 수 있어? 대체될 수 있어. 대체 가능. 명확하게 그게 뭔지 딱 알아내면 아 이건 중력이야 라고 대체될 수 있다고. 자 그럼 봅시다. 전통 철학에서는 은유라고 하는 게 수사적 기법으로 보면은 군더더기인 거고 불완전한 인식이나 추측의 표현으로 보자면 대체 가능한 거야. 그럼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성 없어지는 겁니다. 됐지? 요렇게 해놓을까요? 아 공간이 없구나. 그럼 요렇게 해보자. 요게 1이고 요게 2라고 쳐보면 블루멘베르크는 은유에 대해서 1번, 2번 해석 인정해야 돼. 해요. 1번, 2번 해석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어떤 은유도 있다고 봤어. 절대적 은유도 있다고 본 거죠. 절대적 은유. 그럼 얘는 어떤 특성이 있죠? 일단 뭐 될 수 없어? 대체 불가. 그리고 뭐가 된대? 철학적 언어의 근본. 그렇지. 철학적 언어 근본 바탕. 이렇게. 그래서 전통 철학에서는 은유를 1번, 2번 해석으로 봤었는데 이렇게만 해석해버리면 이 은유의 중요성이 간과되기 때문에 블루멘베르크는 1번, 2번 플러스 절대적 은유라고 하는 세 번째 해석을 내놓은 거죠. 그치? 이러면 대체 불가능하고 근본 바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중요해 안 중요해? 이러면 중요성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해돼 본석이? 블루멘베르크에 따르면 이제 절대적 은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 절대적 은유는 개념적 사고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 밑줄 개념적 사고에 미달하는 것. 이게 뭔 말인데? 몇 번 해석이죠? 두 번째. 2 써놔. 2번 해석이지. 둘째 해석. 네. 그거 좀 사람. 개념적 사고에 미달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밑줄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됩니다. 세계의 본질이나 삶의 지향성 등과 같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이다. 자, 나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눈이 어디로 갔냐면 1문단으로 슥 갔거든요. 블루멘베르크라고 하는 건 은유를 뭐라고 얘기했지? 단선이 연결해줘.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고요. 그건 아리스토텔레스고요. 모든 텍스트를 를 은유적 구조로 파악한 거고 은유를 뭐라고 봤어? 인간이 세계 및 자신의 실존에 그치? 세계 및 자신의 실존에 대해 창조해낸 상들이라고 주장했지. 다시 3문 단어가. 자, 블루멘베르크에 따르면 밑에 세계의 본질이나 삶의 지향성 등과 같이지. 그럼 세계의 본질 밑줄 쳐봐.
이게 위에 나왔던 뭐냐면 이게 세 개인 거야. 세 개 동그라미. 세 개. 그러니까 상문단의 세 개의 본질에서 세 개 동그라미. 삶의 지향성 밑줄 쳐봐. 이건 뭘까? 인간의. 자신의 실존. 그쵸. 인간의 실존이야. 실존. 이게 실존. 됐지? 그래서 위에 1문단에서 이 간단하게 설명해줬던 은유라고 하는 게 세계 및 실존에 대해 창조해낸 상들이야 라고 하는 걸 밑에서 이제 다른 말로 패러프레이징을 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은유라고 하는 건 개념적 사고의 바탕도 되고 세계의 본질이나 삶의 지향성 가치, 즉 세계나 인간의 실존 등과 같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이다. 밑줄.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들. 얘네들은 어떤 개념으로 딱딱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 질문들은 이성을 통해 인식 가능한 영역을 넘어서므로 규정적 해답을 구할 수 없는 것들인데, 밑줄 칠까요? 이성을 통해 인식 가능한 영역을 넘어서므로 규정적 해답을 구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혹은 머릿속에서 또 할 수 없는 것들이야. 그래서 어떤 답을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절대적 은유는 현실의 총체성을 묘사하는 이미지를 생성하여, 밑줄, 현실의 총체성을 묘사하는 이미지를 생성하여 우리가 사는 세계를 표현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현실의 총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밑에다 쓰겠습니다. 이성의 영역이 있고, 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에는, 우리 세계에는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성의 영역이 있고 이성으로 인지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을까? 비이성적인 거 아니고 여기 나왔던 표현. 개념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어. 개념적인 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치, 궁극적인 영역이 있는 거야. 궁극적 영역. 이게 현실의 총체성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영역도 있다. 뭐 죽음 이후의 세계라던가, 이제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라던가, 내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이 우주의 신비라던가, 그런 것들. 그치? 그래서 이 이성의 영역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이성의 영역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인 영역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애들이지. 그리고 절대적 은유라고 하는 건 이성의 영역에 대한 설명일까? 궁극적 영역에 대한 설명일까? 은유라고 하는 건 절대적 은유는 궁극적 영역. 그래, 절대적 은유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도 써놓을까요? 요게 절대적 은유. 그치? 그래서 인식 가능한 영역이 있고, 이성적으로 거기 이성의 영역이고, 그걸 넘어서는 궁극적인 질문들이 있는 궁극적인 영역이 있는데 절대적인 은유는 얘를 표현하게 해준다. 자, 예를 들어 미지의 세계를 찾아 출항하고, 밑줄, 미지의 세계를 찾아 출항하고 망망대해에서 난파, 밑줄, 망망대해에서 난파 하는 등 항해와 관련된 은유들은, 밑줄, 항해와 관련된 은유들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절대적 은유라고 할 수 있다. 밑줄,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절대적 은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건 뭘까? 과학적으로는 아빠랑 엄마랑 사랑해가지고 수정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100년 동안, 80년 동안 뭐 세포가 어떻게 되면은 어떻게 될 때까지 살아가는 게 인생이야. 근데 그런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 말고도 도대체 인간이 살아가는 건 왜 살아가는 걸까? 뭘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궁극적인 영역을 설명하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설명하냐? 인생이라고 하는 건
저 먼 바다를 항해하는 거야. 이거 쓰지 마. 항해하는 거고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건 항해하다가 망망대해에서 난파하는 그런 거야. 그냥. 그럼 우린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항해하는 거고, 즉 요게 이제 인간의 삶, 인생, 삶, 혹은 인간의 실존, 존재 방식 이거고 난파라고 하는 것까지 요걸 총괄한 이제 삶과 죽음이겠지. 요렇게. 그래서 인간이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어떤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항해하다 난파당하는 게 인생이야 라고 비유해주는 요런 게 이제 절대적 은유가 되는 거라고요. 그치? 자, 그럼 이렇게 비유하는 거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필요해. 왜 고개를 좌우로 저었죠? 저런 생각 안 해도 살 수 있잖아. 너 이과야? 이과야? 쓰레기 같은 거. 아니, 야 저런 생각 안 해도 살 수 있잖아. 난 네 생각을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너 왜 자꾸 이 질문을 나랑 같이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네 생각을 하는 거야? 어? 야 내가 범서가 이게 중요해 너의 인생에서라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 자 이거 중요하죠. 왜냐면 궁극적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잖아. 됐죠? 그래서 이러한 은유는 중요한 겁니다. 기존 철학에서의 은유는 쓰잘데기 없는 거였어. 근데 블루멘베르크는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본 거라고. 넘어가. 또한 절대적 은유는 인간이 세계를 대하는 기본 자세와 태도를 표현하며 밑줄 인간이 세계를 대하는 기본 자세와 태도를 하며 인간 행위의 방식을 설정하는 지침으로 기능한다 밑줄 인간 행위의 방식을 설정하는 지침.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이제 절대적 은유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블루멘베르크에 따르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압도적인 현실을 맞닥뜨린 이래 그것을 어떻게든 파악함으로써 두려움을 떨쳐내려 애써왔고 밑줄 칠까요? 인간은 압도적인 현실을 맞닥뜨린 이래 밑줄 그것을 어떻게든 파악함으로써 밑줄 두려움을 떨치려 애써왔고 이렇게. 지금 우리 인간들 말고 호모사피엔스가 처음 나왔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 자, 인간이 호모사피엔스 그 인간이라고 부르는 개가 동굴 밖에서 나왔습니다. 친구랑 둘이서 나왔는데 번개가 쳤어.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죽었어. 혹은 내가 동굴 밖에 나왔는데 맘모스가 와가지고 내 친구를 깔아뭉개서 죽었어. 지금이야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과거의 인간들은 너무나 그런 압도적인 자연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 그치? 혹은 누가 기침 콜록콜록 하더니 몇 주 있다가 사람이 한 2,000명 죽어. 전염병이 돈 거죠. 그런 현실을 보고 도대체 이 세상은 뭔가 이 압도적인 힘에 압도당한 거야. 그치? 그래서 그걸 도대체 이 현상이 뭘까? 번개는 왜 치고 동물들은 왜 인간을 잡아먹고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건 왜 생기는 걸까? 이걸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때 그치? 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애써왔다고. 너무 두려우니까 볼게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철학, 과학 등 인류의 지성적 결과물들은 모두 그러한 분투가 상이한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밑줄 지성적 결과물 철학, 과학 같은 거. 전염병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침투해가지고 어떻게 전염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지성적 결과물이고 위에 나왔던 표현들 중에서는 뭘까요? 그 압도적인 현실을 뭐 한 거야? 떨쳐냈죠. 아니야. 어떻게든 파악한 거죠. 위에 화살표로
연결해 두세요. 어떻게든 파악한 거예요. 그치? 그리고 밑줄. 그러한 분투. 뭘 하기 위한 분투인데? 두려움을 떨치기 그 위에 연결해 두세요. 두려움을 떨치기 위한 분투죠. 그래서 인류의 철학이나 과학 같은 그런 지성적인 결과물들은 모두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압도적인 현실의 그 원리를 파악함으로써 두려움을 떨치기 위한 그런 분투가 상이한 형식으로 표현된 거라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궁극적 영역들이 있는데 절대적 은유는 여기에 구조를 부여하고 세계에 대한 명백한 형상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이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고 보았다. 밑줄 칠까요?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궁극적 영역들 위에. 그치? 사람들이 졸라 노력해가지고 과학이 졸라 발전했어. 그래도 알 수 없는 영역들이 있잖아. 절대적 은유는 여기에 구조를 부여한대. 그럼 밑줄 쳐봐. 여기가 어딘데? 궁극적 영역. 연결해 두세요. 궁극적 영역들이겠지. 그 궁극적인 알 수 없는 영역들에 구조를 부여해서 구조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알기 쉽게 시각화한다는 거지. 세계에 대한 명백한 형상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모습을 제공한다고. 이게 바로 위에 나왔던 앞에 봐봐. 앞에 보세요. 1분단에 나왔던 인간이 세계에 대해서 창조해낸 상이라는 겁니다. 세계에 대해 창조해낸 상. 그치? 그래서 그 형상을 제공함으로써 밑줄 인간이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고 보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게 뭔데? 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궁극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형상을 부여해 주는 거잖아. 그럼으로써 인간이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돕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위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인간들이 더 이상 알 수 없는 궁극적 영역들에 대해서 뭘 느끼지 않는 걸까? 두려움. 밑에다 쓰세요. 두려움 X.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치? 뭔가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건 그 두 개가 대립하는 그런 관계잖아. 근데 더 이상 두렵지 않으면 조화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세계를 시계라는 은유로 나타낼 때 이 세계는 시계야. 세계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시계, 즉 질서 있는 전체가 된다. 그러면 세계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현실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그럼 밑줄 쳐봐. 예측 불가능한 것. 이건 어떤 것들이야? 인간이 뭘 느끼는 것들? 두려움 밑에다 써. 두려움. 그거랑 반대말이 뭘까? 예측 가능한 예측 가능한 거고 이 문장에서 나온 표현은 지성적 결과물. 질서 있는 그렇지. 질서 있는 전체. 질서 있는 전체. 그럼 밑에다 쓸게요. 두려움 X.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운행되는 걸까? 아, 시계처럼 태엽들이 감기고 각각의 톱니바퀴가 돌아가서 그렇게 운행되는 시계처럼 세계도 그렇게 돌아가나 보다. 질서가 있나 봐. 라고 은유함으로써 세계를 시계에 은유함으로써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죠.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세계는 시계구나 하고 뭐 말도 안 되지만 동굴 밖에 나왔어. 근데 친구가 번개 맞아 죽었어. 그러면 이전까지는 씨발 뭐야? 뭐야 이거? 두려웠을 텐데 이 은유를 한 다음부터는 시계가 돌아가는군 하고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치? 그런 게 이제 은유의 역할이라고. 궁극적인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은유를 함으로써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거. 그럼으로써 인간이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절대적인 은유입니다. 마지막 볼게요. 자, 4문단.
절대적 은유와 마찬가지로 신화 역시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태를 은유를 활용한 이야기로 서술한다는 점에서 블루멘베르크의 은유 이론은 신화 이론으로 연결된다. 그럼 밑줄 칠까요? 그럼 공통점이 뭐냐면 밑줄 신화 역시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태를 은유를 활용한 이야기로 서술. 이 절대적인 은유랑 똑같잖아. 개념으로 해명할 수 없는 그런 궁극적인 영역들을 은유를 활용해서 표현한다고. 그래서 은유 이론이 신화 이론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에 따르면 블루멘베르크가 신화도 연구했잖아. 신화의 기본적인 기능은 거대한 공포를 마주한 인간이 그것에 이름을 지어붙이고 이야기를 창조하여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 두려움으로 바꿈으로써 세계의 거친 폭력과 혼돈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자, 길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신화의 기본적인 기능이 뭐냐면 밑줄 거대한 공포를 마주한 인간. 그럼 여기서의 공포는 왜 공포일까요? 뭐에 대한 공포야? 알지 못한다. 그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역? 궁극적 그치, 밑에다 써. 궁극적 영역. 이성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궁극적 영역에 대한 그 공포를 마주한 인간이 그것에 이름을 지어 붙이고 두 글자로 뭔데? 개념. 이름을 지어 붙인다. 규정. 아까 전에 그 이름 지어 붙이는 거 뭐였죠? 이름을 낯선 대상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 은유죠, 은유. 옳지, 잘한다. 은유죠. 그치? 1문단에 있었잖아. 낯선 이름들에 전이하면서 이름 지어 붙여주는 거. 해서 그것에 이름을 지어 붙이고 이야기를 창조하여 밑줄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 두려움으로 바꿈으로써 그 불안을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바꿈으로써 밑줄 세계의 거친 폭력과 혼돈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도모. 니네 그 올림포스 가디언 읽었습니까? 옛날에 만화책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니요. 제우스 알아볼라. 제우스. 제우스 나왔어요. 제우스는 알아. 제우스 원하는 애인데. 천둥의 신. 그치, 천둥의 신은 토르고 그러게? 제우스는 그냥 모든 그 하늘의 일을 관장하는. 천둥의 신 아니었어요? 그건 토르, 묘밀. 아, 네, 그건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 나오는 거. 자, 아무튼 아까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고. 정말 뭐야, 이 새끼가 왜 갑자기 죽었지? 번쩍하더니 죽었어. 그러면 하늘에서 번쩍하면 사람이 죽나? 뭔가 막연한 공포잖아. 다음에 또 번쩍하면 어떡해? 네, 만약에 신화를 창조해가지고 하늘에서 제우스가 화가 나면 그러면 번개가 쳐. 그러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 라고 은유를 하게 되면 번개가 치는 건 제우스가 노하신 거야 라고 알게 되면 그러면 제우스가 노하지 않도록 하면 그러면 내가 이 번개를 맞지 않을 수 있겠지? 그래서 제우스에 대한 구체적인 두려움이 되는 거라고. 번개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아니고 제우스에 대한 구체적인 두려움. 차이점 알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밑에다 써놓을까? 막연한 불안 밑에다가 번개. 구체적 두려움 제우스. 이렇게. 아니 뭐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일본 애들 뭐 말도 안 되지만 일본 애들이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어떻게 읽었다고 칩시다. 얘네가 맨날 쓰나미 맞아. 맨날. 얘들 입장에서는 또 쓰나미가 언제 오는 걸까? 쓰나미는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궁극적인 영역이니까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냥 물 밀려오면 죽는 거야. 그때는 막연한 불안에 떨고 있었겠죠. 근데 얘네가 그 신화를 읽었어. 포세이돈이 화났나 보다. 그럼 앞으로 포세이돈만 조심하면 되겠네 해서 포세이돈한테 막 제사 드리고 하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그 쓰나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포세이돈에 대한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바꾸는 게 이제 신화의 역할인 겁니다. 근데 이러면은 전통 철학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아니죠. 이 포세이돈이 개념적 용어가 된 건 아니지.
그 현상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하지 못한 거야. 이 개념적 용어는 명확하게 인식한 거잖아. 아, 쓰나미는 집안이 어떻게 어떻게 돼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게 이제 과학적인 명확한 개념적인 인식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신화라고 하는 건 은유를 한 거죠, 그냥. 네. 과학적 발견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빗댄 거야. 투렵지 말라고 더 이상. 포세이돈을 인식했는데 결국 쓰나미인 걸 알게 됐는데 아니지. 아, 이거 포세이돈 때문이구나 라고 걔네들이 개념적으로 인식한 게 아니잖아. 이성적으로 확인한 게 아니잖아. 이런 건 이성의 영역이에요. 이성의 영역. 근데 신화? 그것도 이성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없는 궁극적인 영역인 거죠. 그래서 얘랑은 다른 겁니다. 그냥 개념적 용어로 대체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신화로 대체한 거지. 그럼으로써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그냥 바뀌는 거. 그렇죠? 그럼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 세계의 거친 폭력과 혼돈으로부터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